이어서 생태도시와 ESG에서 박응식 석좌 교수님, 울산과학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과학대 박흥석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토목공학과 출신이고 폐수 처리가 전공이었는데 지금은 자원에너지 그다음에 환경경제하는 쪽으로 전공을 완전히 바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뀌게 된 배경이 좀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지금 저는 작년에 울산대학교를 정년퇴임하고 지금 울산과학대학교에 지금 석좌 교수로 있고요. 최근에 한 연구들을 주로 보게 되면 생태산업단지 모델이나 평가 시스템 표준화, 그다음에 국제 표준화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울산대학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울산대학교에 있으면 정년퇴임을 한 교수들은 명예교수가 되고 그럼 연구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책임자인데 개인 연구 책임자이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를 할 수 있는 과학대로 지금 자리를 옮긴 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ESG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ESG가 여러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용어인데.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거를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하자는 거예요. ESG가 생긴 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구 시스템부터 좀 둘러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류의 홈인 그 도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건데 그것을 ESG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지구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0억 인구가 된다고 했죠. 과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클로스된 시스템이에요. 클로스된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고 물질은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지구 중력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물질은 지구가 생성 이래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안에 태양에너지에서 지구가 갖고 있는 원소가 포지션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빅픽처로 보게 되면 지구는 5,500도가 되는 태양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지구의 평균 15도 되는 온도. 그래서 지금 지구가 사용하는 1년의 에너지가 600에타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30%만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380만 에타줄이거든요. 그 태양 에너지의 0.02% 정도만 사용하면 지구에 쓰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남아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의 지금 가장 중요한 물순환. 물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고 있고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탐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의 흔적이 있느냐. 물이 만능 용매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원소를 녹여서 생명체들의 모든 요소에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공기는 없어도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자, 카본 사이클, 카본도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구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에 지금 땅속에 있어야 될 탄소가 대기 중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이 지구 기후 시스템을 흔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대기 중에는 79%나 있어요. 근데 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질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80억 인구가 살면서 예전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식량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것을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질소가 지금은 너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모든 하천에 부영향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양만 쓸 수가 없어요. 과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하천 오염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소 인인, 이게 지금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인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가 광산에서 캐서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계속 바닷물로 희석되고 있어요. 앞으로 인류는 아마 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인은 우리 몸속에 생물 대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뼈에도 굉장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인구가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해 왔는지 한번 보면요. 지구 인구가 45억 년이 됐어요. 근데 인구가 지금 현생 인구가 지상에서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건 한 4만 년, 만 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석기 시대 때부터 인류가 지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인류세라고 얘기해요. 인류세. 인류가 지구의 도미넌트한 종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여태까지 살아온 많은 종들 중에서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거의 100세 시대를 본다 그랬잖아요. 80억 인구가 100세를 산다 그러면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환경을 그냥 데피니션으로 보게 되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렇게 하는데 인간 관점에서 보게 되면 환경은 생명 지원체예요. 우리 생물학에서는 환경을 뭘로 보냐면 생명 지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우리가 자원과 에너지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난 그 오염물질을 자연에 돌려주는데 그 오염물질이 다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처음 이 두 가지 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오염 측면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불을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고 지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산불부터 해가지고 여러 문제 오염 지역적으로 오염 문제가 이슈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은 미국 여기서도 보면 대기를 측정했고 또 62년도에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환경에 대해서 일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지구환경 문제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레이첼 카스니슨 이게 침묵의 봄에 의해 가지고 그 유해 물질에 의한 환경 영향이 얘기는 됐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비나 오존층 파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한 지구 문제가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문제는 인류가 단결해가지고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오존층이 지금 복원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자, 자원 측면에서 이 환경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원 측면에서는 72년도 우리가 로마 클럽이 나온 그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72년도에 스톡홀름 회의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성장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원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자로 살아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원금을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72년도에는 우리가 서구 사상에 의해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자연을 지배하게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자연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죠. 무한한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에 있는 모든 죄는 자유재하고 경제재로 구분을 했어요. 자유재와 경제재. 자유재라는 거 뭐냐? 공짜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써도 된다. 응? 그다음에 경제재는 뭐냐면 돈을 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환경 문제가 생긴 이유는 자유재와 경제재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자원은 경제재예요. 환경 문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프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환경 문제가 다 경제 내에 들어가 가지고 경제 시스템으로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부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경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알았냐 하면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문제, 그다음에 풍요의 문제, 기술의 문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이팟 이퀘이션이라는 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인구를 줄여야 돼. 인구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인구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A도 늘어나고 있어요. A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임팩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테크놀로지뿐이 없어요. 테크놀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이니 혁신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줄여서 임팩트를 줄이자. 그래서 팩터 10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팩터 1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0배로 효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10배로. 효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배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대로 살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구가 몇 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2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기술을 2배로, 효율을 2배로 높이면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은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큰 틀을. 그래서 ESG라는 게 뭐냐 하면, ESG라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일을 조금 더 ESG가 쭉 어저께 보니까 삼원가 그쪽에서 발표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다시 둘러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ESG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더 꼼꼼히 들여보는데 그게 뭐냐면 제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없는지, 헛쓰고 있는 게 없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잠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저희가 생명체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생명체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종족 번식을 하고 생태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생물의 본질이 뭐냐 하면 종족 번식이에요. 종족 번식. 근데 지구상에 살아온 생명체들은 지구에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종족 번식을 포기를 했어요. 종족 번식을 포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본질을 포기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왜 그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본능을 포기를 해야 될지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사람만 그렇지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조직이 없어지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요. 한번 만든 조직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조직도 똑같은 역할을 갖고 있어요. 미션이 생기면 자원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 조직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지구상에 100년 이상 된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30년 이상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죠. 여러분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뀐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10년 전에 있는 형태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도태됐을 거예요. 그분은.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요. 이게 지구에 있는 그런 어떤 용량, 어떤 한계, 자원의 한계, 그 다음에 지구가 자원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생겼죠. 지속가능 발전사라 해가지고. 그래서 72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92년도, 그 다음에 92년도 해가지고
리어 플러스 20 해가지고 22년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큰 줄기의 어떤 국제적인 활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국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2000년도쯤에서 생각했던 것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빈곤 탈출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1차 환경 문제는 빈곤의 문제예요. 1차 환경 문제는. 우리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화를 했고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공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생활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 이때 반기문 총장님이 계실 때 이제 밀레니엄 고울 이걸 만들었어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 그래서 밀레니엄 고울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때 우리가 빈곤의 탈출 인구를 획기적으로 높이자 했는데 중국이 굉장한 성장을 하면서 그 목표를 훨씬 초과를 했죠.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오는 것을 자기네가 왔던 길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은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 엄청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부 다 IT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앱을 통해가지고 다 거래를 해요. 심지어 구글 하는 사람도 앱을 통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선진국에서 과투자했던 옛날에 투자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이지 않고 분산되면서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점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ESG로 하고 선진국에서 이런 걸 만드는데 지금 선진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지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해요. 새로운 가치. 지금의 선진국들은 제국주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뺏어서 부를 축적한 나라들이지 자기네들이 가치를 축적해가지고 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 만들었던 제조기술은 다 개독으로 이전해버렸어요. WTO라는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였지만 환경적인 효율성은 굉장히 낮췄어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을 딱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쫄딱 망했구나. 이제 공장 다시 짓자 해가지고 이제 푸시하는 거죠. 공장 다시 짓려고. 하여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당연히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이 ESG나 그다음에 그 아젠다 21 이런 쪽에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회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게 기업이 바뀌는 것은 시장 룰이 바뀌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제도를 만들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을 바꾸고 그래서 법이 점점 강화가 돼요. 법이 환경법도 강화되고 그래서 경영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뭐 전통적인 경영에서 환경 경영 한다가 그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선전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각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번에도 여기 ESG 이게 발표하는 거 보게 되면 회사마다 ESG 하고 내놓는 것이 다 달라요. 대기업들은 주로 뭐냐면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들을 전부 다 ESG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기업체가 왜 이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합니까?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데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투자합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정부하고 협력해가지고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요. 보조금 제도. 그래서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업이 성장하는 거죠. 미리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기업체에 보조금 주는 것, R&D에 대한 보조 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은 기업을 도덕적으로 지금 부패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법으로 계속 만들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 회사들이 지금 다 돈을 빌려 쓰고 있거든요.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투자자가 바꿀 수 있어요. 투자자가.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들고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는 마찬가지로 망하는 회사에 돈 투자해가지고 돈 튀기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게 환경사고 나서 망할 수도 있고 중대재해처럼 큰 사고가 나서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선언한 거죠. 자기네들은 투자한 돈 잃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돈을 안 잃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ESG가 된 건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ESG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컴플라이언스 플러스예요.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법은 반드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법을 위반하면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컴플라이언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건 최소한의 규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 ESG를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저는 ESG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너무 커졌어요. 너무 과대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어 시험 잘 보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시험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은 시험은 잘 보는데 영어는 못해요. 우리가 ESG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이 지속 가능하자고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건데 시험 치기 바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쉽게 만들어요. 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ESG를 하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공시되고 한다고 얘기돼 있고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 ESG를 비재무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ESG는 비재무적인 게 아니에요. ESG는 재무적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외적으로 봤던 것을 경제 내적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환경 비용을 안쪽으로 들여야 되고 중대재해 비용을 안쪽으로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온실가스도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거 직접적인 것만 했지만 간접적인 거 해가지고 스코프 2 전기하고 열을 사용했지만 그거보다 더 안 보이는 스코프 3까지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돈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돈을 잃게 될 리스크까지 같이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ESG를 비재무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무적인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ESG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울산에서 했는 게 울산이 공해도시였잖아요. 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울산으로 93년도에 내려갔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울산에 가서 공해도시 한번 바꿔보자. 그런 욕심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체에서 제가 환경공학 한 사람이니까 기업체 환경 개선 시켜주겠다고 쫓아갔더니만 기업체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얘기하면 기업체가 우리 다 법에서 하는 거 다 만족했어요. 법에서 100을 오염물질 내라 그러면 자기네는 30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사태가 발생했더라도 100은 절대로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기업체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돈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죠.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가 울산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탠다드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기업체에 있는 공장이 아나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나바다 잘 아시잖아요. 아끼고 나누고 바꿔서 다시자. 이것을 기업체 적용한 겁니다. 기업체다. 기업체에서 이쪽에서 A 기업체에서 나오는 거 B 기업체에서 주고 B 기업체 나온 거 C 기업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울산에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이 이렇게 있죠. 자, 공장에 지금 여기 제일 첫 번째는 성암 소각장 쓰레기 울산 성암 소각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효성이라는 공장에 스팀을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기서 나오는 스팀을 갖고 1.5메가와트짜리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했는데 그 전기를 만들게 되면 1년에 매출이 10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양의 스팀을 만들려고 그러면 연료를 떼면 100억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 합쳐가지고 합쳐라. 그리고 이익이 나면 반씩 나눠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단에 있는 에너지 13%를 줄였습니다. 13%.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고요.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벵글라데시니 뭐 다른 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제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모든 조직은 최적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여기 왔습니까?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온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는 산업 공생입니다. 왜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팝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어야죠.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사업을 한다고 산업부에서 신문에 크게 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쓰레기 없는 공단을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 울산에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400개나 돼요. 대표들이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회사에 쓰레기를 맡았으면 회사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회사 사장님의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뺏어옵니까? 못 뺏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레기 밸류가 빵이에요, 빵. 여러분은 쓰레기 1톤당 밸류가 10원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쓰레기 밸류가 100원, 1000원, 만원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쓰레기만 갖고 계시고 제가 세계에서 최고 되는 기술을 갖다가 이것을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들 테니까 그러면 반반씩 투자하고 반반씩 이익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해서 우리가 지금 벤처를 7, 8개 키웠어요. 벤처를. 제가 하고 있던 사업분도 지금 아웃소싱 해가지고 벤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ESG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세상에 불편한 것을 시장으로 푸는 거예요. 알리바바 마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편하다? 시장이다. 돈이다. 이겁니다. 불편하다? 효율적으로 만들면 돈이 되는 겁니다. ESG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2005년부터 했는데 2007년도에 지금 우리가 처음 사업하면서 이렇게 늘리기 시작해가지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되고 있고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연구재단에서 이 한국의 이 사업을 국제 표준화하겠다 해가지고 2025년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돈을 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게 보면 34개를 했는데요. 34개를 했는데 연구하는 기관이 연구하는 기관도 있고요. 협상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스팀을 공급하는 사업을 했는데 협상하는데 34개월, 3년 걸려서 협상하는데. 네? 협상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사비 하는데 제가 34개 프로젝트 했는데 40억 들었습니다. 40억. 얼마를 끌어들이냐? 2,450억. 민간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년 이익이 얼마냐? 4,300억. 이게 1,430억. 그 다음에 CO2. 65만 톤입니까? 66만 톤입니까? 줄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벤치마킹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네. 굉장히 많이 불려갔어요. OECD도 불려가고, 뭐 월드뱅크도 불려가고. 지금 좀 있으면 다시 인도 가서도 지금 발표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제조업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을 거의 30%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제조업이 10% 내외예요. 다른 나라가 지금 뭐 탄소 국경세니 뭐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탄소 국경세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탄소 국경세를 어떻게 묻힙니까?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차보다 우리가 탄소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탄소가. 근데 그런 거를 따져야 돼요, 사실은.
제가 미국의 전기하고 우리나라 전기의 탄소 배출 인텐시티를 보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거의 2배예요. 우리는 0.4 이렇게 정도 되는데 미국은 0.8 얼마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국이 진짜 혁신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지금 울산에 가면 공장에 있는 그 바스프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의 인건비가 독일 본사보다 훨씬 비싸요. 높아요. 직원들이. 지금 울산에 공단에 그 3교대 하는 근로자들이 인건비가 거의 1억 정도 돼요. 우리가 기술을 도입해서 쓰죠. 원료 에너지 도입해 쓰죠. 뭘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혁신하는 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혁신하기 때문에. 제가 93년도 왔을 때 울산에 오니까 우리 선배 교수가 하는 얘기가 박 교수 환경했는데 너무 늦게 왔다. 2000년에 중국이 이게 지금 산업화가 되면은 울산에 있는 공장이 전부 문 닫고 중국으로 갈 거다. 울산의 공장은 엄청나게 더 크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학교에 있었지만 기업은 진짜로 하루가 다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 껍데기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옛날 10년 전의 자동차가 아니죠.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에서 바뀐 겁니다.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사 안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회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노력. 자, CT. 자,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고요. 다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에코시티로 가자는 겁니다.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에코시티로 가는데 도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여러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태양에너지부터 다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인간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 그다음에 사회경제환경, 그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연에 있는 자원을 인간이 쓰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회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를 효율적으로 만드냐? 중간에서 일 안 하면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프리라이더를 역할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농촌에서 농작물을 키웠는데 농부는 돈을 적게 받는데 소비자는 엄청나게 비싼 소비자는 엄청 비싼 돈을 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줄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ESG의 핵심이 뭐냐면 본인의 가치를 만들어라. 본인의 가치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해야지만 자기 자리가 보존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그래서 이거 지금 EU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전 세계에서 생태도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한 4,500개 정도 되는 거를 조사해가지고 봤더니만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환경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평가해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높이 있는 데가 뭐냐면 울산이에요. 제일 높이 있는 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6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한국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다른 도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다른 데 한두 개 정도 에너지를 굉장히 잘 쓰거나 도로교통이 굉장히 잘 쓰는 그 도시가 우리 생태도시다 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생태도시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2개 정도 이렇게 8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끌어가고 있는 도시가 울산 같은 도시예요. 여러분이 울산은 어떤 도시를 알고 있습니까? 울산이 공해도시였어요. 지금은 울산이 생태도시입니다. 생태도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압니까? 며칠 있으면 또 한 40개국 개도국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와요. 그분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여기 공단인데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나요?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가 나야 되고 주유소 가면 주유소 냄새가 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어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유니도나 월드뱅크에서 저희들 보고 같이 국제 표준을 만들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상당히 많이 것이 우리 한국
요소입니다. 한국 요소. 그래서 유니도에서는 우리 울산에다가 국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세계에 전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게 뭐 월드뱅크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하여튼 우리 울산 도시가 나온 거죠. 울산이 이렇게 다 서로 협력해가지고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강한 도시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유엔에서 나온 책이고 저는 이걸 한번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엠마누엘 교수 뭐 굉장히 한국 분이 아니지만 한국을 굉장히 잘하는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미래 한국은 무엇을 수출한 것인가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미래학회 이태식 회장님이 그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이태식 회장님이 보면 세계 택시에서는 우버에는 택시가 없고, 그죠? 그다음에 세계 최근 뭐 페이스북에는 뭐 아무 콘텐츠도 만들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 한국은 이 원시티 컨트리입니다. 원시티. 5천만이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 영남인 호남인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원시티에 불과해요. 한 2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커먼 비전을 갖고 우리가 노력하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커먼 비전이 없어요. 각자의 비전이 있는데 각자의 비전을 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각자의 비전을 모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ESG는 뭐냐? ESG는 지속 가능하자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하자. 그거는 공동의 비전이에요. 뭐 각자 전략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에서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건데 월드뱅크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네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도구에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오염만 시켜놓고 다 도망가요. 오염만 시켜놓고.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월드뱅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돈 준 그런 그 개도국이 그 기업들이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고 찾아보니까 한국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도국에 가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더럽고 위험한 공장을 수출하지 않았다. 포항제철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모든 석유화학 공장, 자동차 공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간 것은 세계와 더불어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우리의 메인 제조 기반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교수가 어서 하는 말이가 울산을 보고 여기는 인더스트리 48이래요. 모든 종류의 기업이 다 있어요. 모든 종류의 기업이 다 있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문제가 있고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여기예요. 그래서 저는 울산을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수사 그리고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산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울산을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 우리 싱가포르가 세계 물 산업의 호흡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지만 금융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수를 처리해서 그 물을 먹는 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물 산업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뭐냐? 지금 계속 4차 산업 이런 얘기 하는데 4차 산업은 기존에 있는 산업의 효율화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자원과 에너지 소모를 확실히 줄임으로써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ESG라는 게 뭐냐면 잘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살자. 좀 더 낫게 살자입니다. 그것은 개인에 해당될 수 있고 조직에 해당될 수 있고 국가에 해당될 수 있고 지구에 관한 이것이 모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차별한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지혜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인데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선도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미 2,500년 전에 ESG를 했습니다. 노자의 무의자연을 했고요. 중령의 주역에서 ESSC 끊임없는 변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계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